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북태평양의 외톨이 섬에서 발견된 한국어 비석. 2. 기댈 곳은 한국분 삼성 대반전. 3. 한국은 자주적인 핵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8시간을 날아가면 북태평양 한가운데 자리한 거대한 섬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지상낙원이라고도 불리는 북태평양의 이 섬은 가장 가까운 미국 본토에서 3,862km 떨어져 있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가장 고립된 섬 중 하나죠. 총 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은 빅 아일랜드라는 별명을 가진 하와이 섬인데 그 별명에 걸맞게 다른 7개의 모든 섬을 합친 것보다 거의 2배나 큽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 하와이 섬 구석에서 한글이 쓰인 비석들이 잔뜩 발견됐습니다. 조선이 개항을 시작하고 10년 뒤인 1886년 7월 한 외국인이 제물포항을 통해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머 헐버트, 호머 베제일 헐버트, 1863-1949. 아마 역사 이래로 한반도를 방문한 외국인 중 한민족을 가장 사랑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헐버트를 꼽을 수 있을 텐데 그는 조선에 살며 늘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똑똑한 민족에게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세계에 우뚝 솟을 만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이죠. 그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선물은 상당합니다. 외국인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쓰는 띄어쓰기를 최초로 도입한 인물도 헐버트이고 독립운동가 서재필에게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자고 제안한 인물도 헐버트이고 미국에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우수하다는 논문을 발표한 인물도 헐버트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한글 교과서이자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교과서를 쓴 인물도 헐버트입니다. 선비와 백성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 지리, 제도, 천체를 자세히 기록한 16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교과서입니다. 단 한 글자의 한자도 없는 순수한 이 한글 교과서는 조선 땅을 밟은 지 4년도 지나지 않은 미국인 헐버트가 쓴 책입니다. 그는 책에서 양반과 서민,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아는 모든 바깥 세계를 자세히 소개했는데 이는 우물 안개구리였던 조선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쓴 3인 필지를 읽고 하와이 등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등장했을 정도니까요. 디아스포라, 다이어스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조국에서 추방돼 강제적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단어였는데 현재는 자의적이나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조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집단을 형성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집단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만큼이나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 한민족에도 디아스포라가 있는데요. 대부분 일제강점기 반강제적으로 발생했는데 우리 역사상 최초의 디아스포라는 하와이로 떠난 이민자들입니다. 이들은 어쩌다 이역만리 하와이로 떠나게 된 것일까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노골적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 의도를 드러내면서 상당히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우리 조상들에게 이민을 떠오르게 만든 것은 1901년 함경도를 중심으로 덮친 대기근이었습니다. 부정부패에 타락한 정치인들로 가득 찬 정부는 백성들의 고난을 지탱해줄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지 못했고 결국 백성들은 살기를 찾아 이역만리 타지로 이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하와이가 이민지로 떠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역선이나 포경선의 기항지에 불과했던 하와이는 사탕수수가 생산되면서 전 세계 모든 노동력을 흡수했습니다. 원래 하와이 각 섬에 자생하던 사탕수수가 돈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와이에는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원주민 노동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지자 19세기 중반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이기 시작했는데 1852년 중국인 293명이 처음 하와이로 이주한 후 약 5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사탕수수 재배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다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인을 반대하는 소요가 있을 후
1882년 중국인 이민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중국인이 급감하고 일본인 이민이 시작됩니다. 18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인 노동자는 8만 명을 찍은 후 급감합니다. 농장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파업으로 대항하다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다급해진 하와이 농장주들은 조선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호러스 뉴턴 알렌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1884년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와서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은 알렌은 점차 조선의 정치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시 그는 조선을 침략하려는 일본의 계략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의 침략을 저지할 목적으로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고민 끝에 조선인들을 하와이로 보내고자 했고 고종을 설득해 1902년 이민원이 설립되는데요. 사실 처음 이민자 모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조상의 제사를 모시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불효였기 때문이죠. 상황이 지지부진하자 알렌은 인천 내리 감리교회의 존슨 목사를 통해 하와이 이민을 추진했는데 초기 이민을 주도한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하와이 초기 이민은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모집한 121명의 하와이 이민자들은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항에 모여 상선 갤리코를 타고 새 삶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한국을 떠난 121명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고 이를 통과한 조선인 102명이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 사탕수수 농장에 배치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민사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매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이라 하여 한국인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데 이는 1903년 1월 13일 최초의 한국인 이민자가 하와이에 첫 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고 재미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지대한 공헌을 기리고자 제정되었습니다. 1903년 1월 13일 갤릭선을 탄 최초의 이민자가 도착한 후부터 1905년 8월 8일 몽골리아호까지 총 56회에 걸쳐 총 7,291명이 하와이로 이민했는데 1905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전체 노동자 48,229명 중 한국인이 4,683명을 차지했습니다. 노동은 고됐습니다. 사탕수수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계시설을 설치해야 했고 높은 고랑을 필요로 했고 많은 비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약 1200평당 1톤의 비료를 뿌리는데 그 무거운 비료는 기계의 힘이 아니라 노동자의 허리 힘으로 날라야 했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백인 감독들이 이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는 점입니다. 이민자들의 목에는 반고라는 번호표 목걸이가 달려 있었는데 루나라고 불리던 농장 관리인들은 말을 타고 가죽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늘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이름이 아닌 번호를 불러가면서 말이죠. 가죽을 꼬아 단단하게 만든 채찍은 조금이라도 허술해 보이는 짐승들의 등에 쏟아졌고 뜨겁고 습한 하와이 땡볕 아래에서 아침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혹사당하면서도 하루 30분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시도 쉴 수 없었는데요. 보통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현지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이민자들은 점차 농장주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민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애니깽이라 불리던 멕시코 이민자인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은 예전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아래 설명란에 남겨드린 링크를 따라가셔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개처럼 일했던 하와이 이민자들은 이역만리로 내몰렸음에도 조국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달러, 12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이를 십시일반 모아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는데요. 창원대학교는 지난 2019년부터 조사단을 파견해 하와이 현장에서 이민자 묘비를 찾고 탁본 및 신원 파악 등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빅아일랜드 등에서 총 155기의 묘비에서 157명이 이민자를 찾아냈습니다. 묘비에는 고향, 종교, 직업, 나이, 가족사항 등이 담겨 있었는데 이들의 묘비에는 대한인, 조선인 등 빼앗긴 조국의 이름이 비석 전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국과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909년 10월 26일 만주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소식은 저 먼 하와이까지 전해졌고 하와이의 여러 섬에 퍼져 있던 이민자들은 지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911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의 신안국보사는 총 25페이지짜리 대동위인 안중근전이라는 책자를 출간했는데 이는 안중근 의사의 생애, 위거, 재판 경위를 포함 그를 돕기 위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였던 하와이 이민자들의 활동상이 담겨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1909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한인동포 1595명이 최소 25센트부터 최대 10달러에 이르기까지 성금을 모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총 2,965달러 중 경비를 제외한 1,700달러가 블라디보스톡 공동회로 보내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아후 섬에서 446명이 738달러 25센트를, 카우아이 섬에서 478명이 1126달러 70센트를, 마우이 섬에서 236명이 439달러 20센트를, 하와이 섬에서 435명이 616달러 85센트를 모았는데 1595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하와이 한인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합니다. 하루 종일 짐승처럼 일하며 번 피 같은 돈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에게 조국이 싫어 떠났다는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와이 이민자들은 10년 뒤 3.1 운동 때도 조국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 1919년 3월 1일 조선 땅에서 대대적인 3.1 만세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전해진 직후 하와이에서도 만세운동이 시작됐는데 4월 2일 첫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15일 1,800명의 이민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조국에서 벌어지는 독립운동을 도울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당시 대한부인구제회라는 여성 독립운동단체는 대한독립선언서 3,000장을 인쇄한 뒤 이를 팔아 2,000달러를 모아 1,500달러는 만세운동 사상자를 위해 500달러는 자신들이 모은 300달러에 더해 독립군에 직접 지원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은 사망 후 하와이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묘비가 조성되기는 했으나 상당수의 묘비들은 아무도 찾지 않아 버려진 채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비석을 쓸 돈이 없어 콘크리트로 만든 관뚜껑에 쓴 묘비명을 보는 마음은 너무도 불편하기만 합니다. 부디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묘비를 되찾아올 수는 없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찾아내 깨끗하게 관리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미국이 중국 제재의 강도를 높일 경우 중국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뺏어야 한다. 출국 정부기관 경제학자 친월링.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실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한 경제학자 천월림이 한 말입니다. 그는 지금 TSMC7아 미국에 공장 6개를 건립하며 미국으로의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 이전 목표가 실현되게 두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때문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원 백악관 전 만보보좌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TSMC 공장을 직접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글로벌 안보 포럼의 화상으로 참석해 중국이 대만에 성공적으로 침투해 장악하게 될 경우 이 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직접 공장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TSMC 공장을 중국의 손에 떨어지도록 두면 중국이 실리콘 반도체의 새로운 석유 수출국 기구처럼 되는 것이며 그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무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미국과 그 동맹국이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은 경제 안보 전쟁이라면서 중국이 최첨단 칩을 만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게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자국에게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칩스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최근에는 유럽까지 60조 원 보조금을 주겠다며 반도체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에 중국 반도체 업계가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며 중국 반도체 회사에는 7나노 공정 이하 최첨단 공정 기술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전문가는 요즘 화제인 챗GPT 같은 첨단 엔진을 만들려면 수많은 첨단 반도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첨단 반도체의 중국 내 반입이 완벽하게 봉쇄돼 특히 AI 분야에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00조 원 이상을 들여 반도체 프로젝트 40개를 진행하며 자체적인 기술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무리 발버둥져도 현격한 기술 자의를 쉽게 좁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최근 미국이 내놓은 칩스법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기업이 TSMC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수혜 기업에게 향후 10년간 우려국 투자 금지를 담은 방어막 조항을 적용하면서 TSMC 위 중국 내 생산시설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중국 공장을 앞으로 10년간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어 생산 설비를 추가 확장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의 층수를 제한하는 조함은 두지 않았고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현재 설비 규모를 유지하면서 기술 향상을 통해 생산 증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생산 제품은 대부분 구형 공정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TSMC는 중국 난징의 28나노미터 공정 설비 확대를 추진해 올해 확장 완료 계획이었지만 미국 보조금을 받는다면 10년간 주가 생산 확장과 판매 제한을 적용받아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28나노미터 이상 공정은 TSMC의 지난해 연매출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중국 고객사의 물량이었습니다. TSMC는 올 상반기 주문을 중국이 아닌 대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받으면 가장 큰 고객인 중국 내 생산과 판매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TSMC는 이렇게 미국의 칩스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미국 애리조나 곰짬을 건설하면서 20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2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세부 영업 정보를 내놓고 초과 이율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TSMC는 지금 이에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TSMC 위 마크류 회장이 미국이 조건을 끝내 바꾸지 않는다면 워싱턴과 협력하는 것을 단념할 수 있다는 강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 TSMC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에 심하게 흔들리는 사이 삼성전자는 이를 오히려 기회 삼아 1위 자리를 넘보며 시장 장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지만 지금 속도를 내는 삼성전자는 물과 10년 만에 TSMC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4나노미터 공정에서 업계 1위인 대만 TSMC와의 수율, 완제품 중 양품 비율, 격차를 사실상 지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 정보기술, IT, 팁스터, 정보유출자, 레브그너스는 애플의 경영진 미팅 회의록을 인용해 4나노에서 삼성전자와 TSMC 위수율은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브그너스는 이와 함께 TSMC 위 3나노 공정 수율에 대해 최대 63% 수준이라며 가격이 4나노미터와 비교해 2배가 됐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4나노에서 TSMC와의 기술 생산 격차를 근접한 수준까지 추격한 뒤 3나노에서 선두 경쟁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는 진입장벽이 높은 자율주행용 반도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14나노미터, NM,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공정에서 테슬라의 3세대 자율주행 FSD 칩을 생산했고 8mm 공정에서 4세대 FSD 칩 생산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엔 자율주행 전문기업 아빠렐라와 최첨단 5mm 공정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3월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손을 잡고 새로운 차량용 칩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TSMC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이, 삼성전자는 늘 그렇듯 위기 속에서 더욱 더 속도를 내며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1등 기업 TSMC이 흔들리고 중국 반도체가 봉쇄되는 사이, 자신들이 한국을 이기겠다고 또다시 일본이 뭉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2나노 이하 기술 개발에 또다시 도요타, 소니, 키오시아, 소프트뱅크 등 8개 회사가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목표로 라피더스라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라피더스는 라틴어로 빠르다라는 말인데 이를 드림팀이라고 부르며 한국을 추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경험과 기술력이 없지만 미국, 대만과 손을 잡고 반전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TSMC는 일본의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장을 지어도 인재 부족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재가 매년 1000명씩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가전, 디스플레이, 조선, 반도체에서 경쟁에서 밀릴 때마다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 일장기연합을 만들었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연합을 일장기가 아닌 빠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세련되게 바꿨지만 역시나 힘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굴기를 시작부터 함께했다는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은 이번 미중의 패권 경쟁이 한국 반도체가 세계를 쥘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임형규 전 사장은 13억 인구의 중국은 내수 시장 규모가 커서 부품 소재를 싹 쓸어가서 우리가 먹을 게 없지만 그에 반해 3억 인구의 미국은 하이테크 산업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라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볼모로 잡힌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산은 원가 경쟁력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중심이 우리 쪽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 주격을 차단해주는 현 상황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위런 버핏이 대만 TSMC 주식을 급히 매각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유를 묻자 그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버핏이 중국과 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술렁였는데 이런 가운데 한 국내 경제 전문가는 이 상황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 위 대안업체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기술 시연에 성공하면서 무기 개발에 가까워진 것인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핵 개발 소식에 찬동하며 응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핵 개발에 강력하게 반대한 미국도 태도를 바꾸며 한국의 개발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바로 북한의 존재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4세대 원전 소듐 냉각고 송로 SFR 위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파이로 SFR 실험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처리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월성 인근 지하 실험실에서 진행된 이번 결과는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한국 핵 개발을 앞당긴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핵연료가 쌓여 있습니다. 98.1%에 달하는 양인 50만 7,748 다발이 현재 원자력 발전소 지하에 묻혀 재처리되기를 기다리거나 폐기되길 기다리고 있죠. 원자력을 띠고 있는 이 원료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원자력 사고도 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 더 깊은 곳을 파내 핵연료들을 묻을 수 있게 처리하거나 안전하게 이 핵연료를 재가공해야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핵연료 재가공에 대해 완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죠. 재가공 시 나오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자원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소량이라도 나올 시 이를 이용해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재가공은 불가능했죠. 그러나 미국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였다면 불가능한 재처리에 물꼬를 터준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었는데요. 바로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의장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빈곤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그는 원자력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인물입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단을 원자력으로 보는 그는 한국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소둣냉각고속로 SFR 원전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SFR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원자로 가운데서 지속 가능성은 물론이고 경제성 및 안전성에서 탁월한 원자로로 현재 4세대 원자로 기술 중 가장 발전한 기술입니다. 한국은 SFR 원전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국가로 빌 게이츠가 탐낸 기술을 먼저 개발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비용 문제로 인해 제대로 기술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빌 게이츠는 SFR 기술을 활용하고자 한국을 방문했죠. 독자적으로 소둣냉각고속로를 개발한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세워 개발에 수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한국이 개발한 기술에 비해 뒤처진 것을 깨닫고 이를 참고하고자 한국을 들린 것입니다. 덕분에 한국은 SFR 기술을 시연하고 이를 활용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동안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 원자로 개발에 뒤처졌으나 빌 게이츠의 개입 덕분에 SFR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빌 게이츠가 개발하는 SFR 원자로 기술에 탐을 내던 상황. 한국의 SFR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빌 게이츠 기술 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인데요.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에 손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핵 개발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고 실제 지하에서 실험을 성공하면서 핵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손에 넣으면서 북한에 맞대응할 무기를 얻게 되었죠. 미국 역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르게 기술 개발에 대해 모른 척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왜 미국은 한국에게 기술 개발을 허용해 준 것일까요? 바로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을 완성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타격할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돈은 물론이고 기술도 없어서 러시아나 중국의 핵기술을 이전받은 북한은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괄목할 정도로 놀라운 성능의 ICBM 기술과 소형 핵탄두 기술을 손에 넣었죠. 미 CIA는 오는 6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험 준비를 위한 장비는 물론 도구까지 갖추며 실험 완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위성을 통해 풍계리 지역 주변에 물자가 오고 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무게 400에서 500kg에 해당하는 경량 핵탄두 개발은 그동안 핵탄두 무게가 무거워 멀리까지 쏘아 보낼 수 없었던 북한의 사거리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이번 실험이 성공으로 끝난다면 더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무리에 가깝습니다. 자신에게 맘에 안 드는 일이 있다면 핵을 쏘아 보내겠다고 협박.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이 아닌 미국을 협박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여러 측면의 분석을 거듭했지만 이번 7차 핵실험은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핵 제압을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수단 중 하나로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용인하는 것이죠. 그동안 핵 개발에 대해 미국이 반대를 거듭했던 것은 한국이 핵 개발을 하면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핵 개발에 뛰어들어 동아시아는 미국의 컨트롤 없이도 핵전쟁으로 인한 멸망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해구산 보호를 선언하며 한국과 일본을 억제한 덕분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끝에 더는 미국의 해구산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죠.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핵탄두를 한국에 이전하는 계획을 주장 현재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핵탄두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법을 동원.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을 막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핵을 쓸 수도
그렇다고 움직일 수도 없기에 이 방법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온전히 핵을 가질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핵연료 재처리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에 대해 미국 아이다호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는 물론이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JFCS에서 이를 허락하면서 핵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핵공학자 서균열에 따르면 한국은 1조 원만 핵 개발에 투자하면 그 이후로 핵무기를 찍어내는데 10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하며 한국 과학기술 수준과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만 계산해봐도 핵무기 5,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바라봤는데요. 이번 재처리 기술 실험이 성공함에 따라 핵무기 개발 완료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국과 공동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한국은 핵무장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역시 한국의 재처리 기술 실험 성공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한국 핵 개발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IAEA 의장국을 맡게 되는 한국이기에 이번 핵개발 지지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 볼 수 있는데요. 미국 보수논객인 더그 밴도우는 한국 핵무장에 첫 팔을 내디딘 것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 선견지명을 보인 일이 지금에서야 결실을 보게 되었다며 핵무장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칭찬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브래드 글로서먼 국장과 데이빗 센토리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무력감을 느끼던 한국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며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중요한 소식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북한을 문제적으로 바라보는지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국가가 한국 핵무장에 대해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일본과 간접적으로 핵영향에 놓인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죠. 특히 일본의 핵개발을 부르짖으며 위협에 맞서 강한 일본을 주장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한국의 핵개발 소식에 충격받으며 평화를 지키는 일본이 핵을 먼저 가져야 한다. 고주장 핵을 맞은 일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핵을 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자민당 내에서도 비핵 3원칙에 대해 예외를 두어야 하며 한국에서 개발했다면 일본도 개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 예상했던 대로 일본도 한국처럼 자체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동원해 핵을 개발하겠다며 나섰는데요. 하지만 IAEA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핵에 대해서 한국이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에 나선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이어 일본의 경우 미 태평양 함대는 물론이고 해구산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한국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죠. 이미 일찍이 일반 시민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적인 핵 개발에 찬동하는 상황.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은 수건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국가의 위협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한국. 한국이 드디어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이상 북한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한 한국이 되길 염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